개구리, 모옌 지음, 심규호, 유소영 옮김. 사부, 샤오 샤춘. 고위 공직자로 있다가 갑부가 된 수학교 친구입니다. 듣자하니 그는 석탄 운송 붐이 일어났을 때 공직에서 물러나 석탄 운송으로 첫 번째 일확천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정계에 있을 때 쌓은 인맥을 이용해 갖가지 수단으로 돈을 벌어들여 수십억 위안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를 취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어릴 적 석탄을 먹었던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가 석탄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가 석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들고 있던 석탄을 유심히 살폈을 뿐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순간에도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구제불능이죠. 경비원 혼자 역부족이었는지 두 명이 달라붙어 제 팔을 한쪽씩 잡고 그래도 점잖게 절 병원 정문 동쪽 거대한 광고판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절 벽에 기대 앉도록 했습니다. 샤오샤춘이 차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문의 과속 방지턱을 넘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뒷좌석을 박다기보다는 상상했다고 하는 편이 옳겠지요. 그곳에 까만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아름다운 샤오비가 발그레한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절 쫓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두 여자와 남자아이, 그리고 제가 검은 피를 뿜었던 청년, 코카콜라 병을 제게 던진 사람까지 모두 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코앞에서 수십 개의 얼굴이 정체불명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여전히 쇠꼬치로 절 찌르려 했지만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가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교수같이 생긴 사람 하나가 길고 가는 손가락을 제 코 밑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가 숨을 쉬는지 알아보려는 거지요. 전 숨을 멈췄습니다. 역시 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렸을 때 생계를 위해 둥베이 지역으로 들어온 한 아저씨 말이 산에서 호랑이나 곰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땅에 누워 숨을 멈춘 채 죽은 채 하라는 거였어요. 맹수들은 영웅의 기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체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선택은 제법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뜨악한 표정을 짓더니 아무 소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미 죽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설사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저를 남의 재물이나 빼앗는 도둑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중국의 법은 정의감에 불타는 백성에게 길바닥에서 너도 나도 달려들어 좀도둑을 처형할 권리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황망히 흩어졌어요. 쓸데없이 일을 벌이는 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니까요. 두 여자 역시 사내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은 자의 존엄과 위엄을 제대로 체험한 셈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겁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왔을 때 경비원 두 사람이 경찰에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경찰 3명이 제 앞으로 다가와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무척 젊어 보이는 경찰들이었어요. 누런 1호보와 모두들 둥베이 사람이었습니다. 전 콧날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전 마치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후 부모를 만난 아이처럼 울먹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3명 가운데 미간에 조그만 점이 난 경찰만 진지하게 제 말을 경청했고 나머지 2명은 광고판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미간에 점이 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천비에게 물어봐도 돼요. 키가 큰 또 다른 경찰 하나가 여전히 눈은 광고판을 향한 채 제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다리랑 발을 움직여보니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고 팔이랑 손에 난 상처도 피가 멈춰 있었습니다. 미간에
점이 있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우리랑 서에 가서 신고하시죠. 귀찮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쉬시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든 일을 덮어버리는 겁니까? 미간에 점이 있는 친구가 말했어요. 아저씨, 물론 다 잘잘못이 있겠죠. 하지만 증거랑 증인이 있어야 해요. 천비랑 생선 장수들이 증인이 되어 줄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랑 남자애가 오히려 아저씨를 물고 늘어지면요. 그 남자애는 둥펑촌 건달 장취한의 외손자예요. 완전히 악질이죠. 하지만 아직 애잖아요. 아저씨가 어쩌겠어요. 자, 고생한 만큼 얻은 것도 있죠. 이 연세에 괜히 밖에서 남의 일 참견하지 마시고 집에서 손자나 보면서 즐겁게 지내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고마워요. 나라 기름 쓰고 나라 차량도 닳게 하고 경찰 나리들까지 괜히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아저씨, 우리 놀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경찰을 놀리겠습니까? 진심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라고요. 미간에 점이 난 경찰과 꺽다리 경찰이 막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얼굴이 널쩍한 경찰이 여전히 광고판을 바라보며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점이 난 경찰이 말했어요. 왕형, 어서 가자고. 얼굴이 널쩍한 경찰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아기를 보니 발길이 안 떨어지네. 너무 귀엽네. 정말? 점난 경찰이 말했어요. 그럼 빨리 형수더러 아기 낳으라고 해요. 얼굴이 널쩍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소금밭이야. 씨를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질 않아. 꺽다리 경찰이 말했어요. 형수만 원망하지 말고 형님도 검사를 좀 받아봐요. 형님 씨가 복근 씨일지 누가 알아요? 얼굴이 널쩍한 경찰이 말했어요. 그럴 리가. 경찰들은 저만 광고판 아래 남겨둔 채 왁자지껄 차에 올랐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과 공안국에 가서 신고한다 한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여자가 장취한의 딸이라면 우리 고모는 저들에게 원수나 다름 없습니다. 그 사내 아이가 왜 개구리로 우리 고모를 기절시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기 엄마나 이모가 시켜서 한 짓이겠지요. 그런 식으로 자기 외할머니 복수를 했을 거예요. 외할머니 죽음이 우리 고모 탓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뭘 따지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냥 재수 오음 붙었다 생각하자. 아니, 하느님이 날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참기로 했습니다. 참을 수 있으면 편안해질 겁니다. 큰 뜻을 품은 사람에게, 극본을 쓰고 있는 작가에게 이런 사건, 이런 감정은 모두 최고의 소재입니다. 큰 인물이 크게 된 이유는 바로 보통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고난, 굴욕을 참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사타구니 밑을 지나가는 치욕을 견딘 한신, 진체 지액을 당한 공자, 자기 똥을 삼킨 손빈 등 이런 성인, 선현들과 비교하면 제 고통이며 모욕이 뭐 대수이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니 분이 풀리면서 제대로 숨도 쉴 수 있고 눈도 맑아지고 기운도 났습니다. 커더우 일어나. 하늘이 내게 큰 임무를 내릴 거야. 용감하게 고난을 이겨내야지.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돼.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친 곳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다리도 맥이 풀리고 눈앞도 어지러워졌지만 절대 다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절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정문 경비원들조차 저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리서우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리서우를 생각하니 천매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도 생각났습니다. 오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뱃속의 아기를 죽이려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고개를 돌려 광고판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은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를 낳겠어. 절실하게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하느님이 제게 주신 보물, 제 고난도 모두 아이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선생님, 광고판에 커다란 아이들 사진이 수백 장 들어 있었습니다. 웃는 아이, 우는 아이, 눈을 감은 아이, 실눈을 뜬 아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아이, 윙크하는 아이, 위를 올려다 보는 아이, 앞을 똑바로 보는 아이, 두 손을 뻗어 뭔가 잡으려고 하는 아이, 뭔가 화가 난 것처럼 주먹 쥔 아이, 손가락을 무은 아이, 두 손을 귓가에 대고 있는 아이, 눈을 뜨고 웃는 아이, 눈을 감고 웃는 아이, 눈을 뜨고 우는 아이, 눈을 감고 우는 아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아이, 머리만 새까만 아이, 부드러운 금발머리 아이, 벨벳처럼 반짝이는 은발머리 아이, 마치 난쟁이 마냥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아이, 새끼돼지같이 머리와 귀가 큰 아이, 잘 익은 경단처럼 동글동글한 아이, 석탄처럼 시커먼 아이, 화가 난 것처럼 작은 입을 삐죽 내민 아이,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린 아이, 젖꼭지를 찾는 것처럼 입을 내민 아이, 우유 먹기 싫다고 입을 다문 아이, 빨간 혀를 내민 아이, 혀끝만 내민 아이, 두 뺨에 보조개가 있는 아이, 한쪽 뺨에만 보조개가 있는 아이, 쌍꺼풀이 있는 아이, 외꺼풀인 아이, 조그만 머리가 공처럼 둥근 아이, 얼굴이 호박처럼 긴 아이, 철학자처럼 눈썹을 잔뜩 찌푸린 아이, 연예인처럼 눈빛이 날렵한 아이.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표정도 다른 수백 명의 아기가 정말 생기발랄하고 귀여웠습니다. 광고 문구를 보니 병원이 개원한 후 2년 동안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사업의 성과를 전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하고 고상하며 사랑스러운 사업입니다. 선생님,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가장 신성한 목소리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장엄한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에 비하면 다른 사랑들은 하나같이 모두 평범하고 저속합니다. 선생님, 제 영혼이 엄숙한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과거 모든 죄악에 대한 속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저에게 왔건 아이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기건 개의치 않고 저는 두 팔을 활짝 열어 하늘이 주신 제 아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생님, 그날 수백 장의 아기 사진이 들어있는 광고판 앞에서 제 영혼은 장엄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망설이고 방황하고 찔리고 맞고 욕먹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등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마치 당나라 삼장법사가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겪었던 81가지 시련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았는데 어찌 정과를 얻을 것이며 고난을 겪지 않았는데 어찌 인생의 진리를 깨닫겠습니까? 집에 돌아간 후 저는 직접 알코올 솜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백주의 타박상 치료에 좋다는 운남 백약을 타서 마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일시에 없앨 수 없었지만 원기는 왕성했습니다. 저는 귀가한 스찌를 포옹하며 제 뺨을 스찌 뺨에 비벼 댔습니다. 전 스찌를 안고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 만들어줘서 고마워. 당신 자궁을 거치진 않았지만 당신 마음으로 낳는 아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아들이 되는 거야. 스즈가 울었습니다. 선생님, 책상 앞에 앉아 선생님께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부부는 환갑이 다 되어갑니다. 체력도 정력도 모두 소진한 지 오래입니다. 육아 경험이 있는 부모나 전 먹이를 키우는 유모를 청해 우리 아이에게 인간미 있는 젖을 먹여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유나 양 젖으로 자란 아이는 사람 냄새가 안 난다고요. 우유로도 아이를 키울 수 있지만 위험천만입니다. 비양심적이고 간악한 장사치들이 저질 우유, 멜라민 분유 같은 사건 이후 그들의 화학 실험을 끝냈을까요? 대도아기와 결석아기에 이어 이번엔 또 어떤 아이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이야 꼬리를 감추고 몽둥이 찜질을 당한 개처럼 불쌍한 척하고 있지만 몇 년 못 가 다시 꼬리를 높이 추어 올리고 더 가증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해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액체는 바로 엄마 젖입니다.
엄마의 초유에는 신비한 물질이 하나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신비한 물질은 사실 모성애가 물화된 결과입니다. 대리모를 구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건네받은 후 다시 거금을 들여 그 대리모의 초유를 얻어 간다더군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대리모에게 한 달 동안 수유를 시킨 후 아이를 데려간답니다. 물론 비용이 더 들겠지요. 스즈 말이 대리모 회사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정말 싫어한대요. 일단 대리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정이 쌓이게 되고 그런 번거로운 일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스즈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내가 엄마면 젖도 나오겠네. 예전에 어머니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기이한 일이었기에 신빙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출산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은 젖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그 조그만 입으로 자극을 주면 위대한 모성애로 젖 분비의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순이 다 된 데다 임신 경력도 없는 스츠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신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아이를 성인으로 훌륭하게 키워낸 아버지이기도 하시니 선생님도 아이를 키우는 동안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까운 체험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제 심정을 그리고 제 아내의 집착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바람든 무 같던 스즈가 요즘 밤마다 달콤한 수밀도 같이 변합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스즈의 변신이 그저 놀랍고 기분 좋을 뿐입니다. 매번 스즈가 제게 환기를 시켜줍니다. 커더우 살살해요. 너무 거칠어요. 우리 아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잠자리 후 아내는 항상 제 손을 자기 배에 올려놓고 말합니다. 이것 좀 봐요. 발로 차요. 아침이면 스즈는 온수로 가슴을 마사지합니다. 움푹 들어간 유두를 부드럽게 잡아당기면서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스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연세가 90 가까이 된 아버지가 순간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수염이 다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하늘이 보호하사 조상님이 복을 내려주신 게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지. 아미타불. 선생님, 아기용품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하나같이 제일 좋은 것들입니다. 일제 유모차에 한국산 아기 침대, 상하이산 종이 기저귀, 러시아산 고무 목욕통. 스즈는 절대 우유병을 못 사게 했어요. 그래도 만약에 젖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 그래도 하나만 예비로 준비해두지. 우리는 프랑스산 우유병과 뉴질랜드산 분유를 준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분유도 조금 걱정이 되어서 저는 아내에게 사냥 한 마리를 사들여 아버지 댁에서 기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면서 매일 아침 짠 신선한 양젖을 우리 아기에게 먹일 수 있으니까요. 스즈는 커다란 자기 가슴을 손으로 받치며 뾰로통한 얼굴로 말했어요. 젖이 분수처럼 솟을 거라고요. 멀리 스페인에 있는 딸이 전화해서 뭐가 그리 바쁘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말했어요. 옌옌, 정말 창피한 일이긴 한데 확실히 희소식은 희소식이야. 엄마가 아기를 가졌단다. 이제 곧 남자 동생이 생길 거야. 딸이 잠시 어안이 벙벙한 것 같더니 금세 기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물론이지, 정말이지. 하지만 엄마가 나이가 얼만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최근에 덴마크에서 62살 노인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더라. 딸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잘됐다 아빠. 정말 축하해요. 진심으로요. 뭐 필요해? 아빠, 여기서 보내줄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기 있을 거 다 있다. 딸이 말했어요. 필요하든 안 하든 나도 선물을 해야죠. 누나의 성의 표시인데. 아빠, 축하해요. 천년 철 나무도 꽃이 피고 만년 고독도 싹이 난다더니 아빠랑 엄마가 기적을 일으켰네. 선생님, 전 딸에게 줄곧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친엄마의 죽음이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요. 전 제 앞길을 위해 왕런메이와 뱃속의 아기까지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그 아이는 벌써 20대 청년이 되었겠네요. 어쨌거나 이제 아들이 하나 생기니 저는 이 아이가 그 아이려니 그냥 20년 늦게 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련히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선생님,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극본은 나중에 써야 할 것 같아요. 곧 태어날 아기가 극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좋은 일이겠죠? 이제부터 제 머리에 떠오른 구상은 모두가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파괴와 절망만 가득하고 탄생이나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작품을 창작한다는 건 사람들의 영혼에 독을 뿌리는 일이고 제 죄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믿어주세요. 선생님. 극본은 반드시 쓰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펜을 들어 새로운 생명을 위해 찬가를 노래하겠습니다. 선생님,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스즈와 함께 고모를 찾아뵈었습니다. 햇빛이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고모네 마당에 회화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꽃이 만개한 가지도 떨어진 가지도 있었습니다. 고모가 회화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눈을 감고 속으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풀숲처럼 빽빽한 고모의 흰 머리 위로 회화나무 꽃이 수북이 떨어졌습니다. 벌 몇 마리가 왱왱거리며 머리 위를 날고 있었고요. 창가 청석판 앞 자리 의자에 하우다 서우 우리 고모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에서 민간 공예 미술 대사라는 호칭을 받은 고모부가 열심히 진흙을 반죽하고 있었습니다. 멍한 눈빛을 보니 정신이 몽롱한 것 같았습니다. 고모가 말했어요. 아이 아버지는 둥근 얼굴에 가늘고 긴 눈, 콧날이 꺼지고 입술이 두껍고 귓불이 두껍고 엄마는 여이고 갸름한 얼굴에 살구씨 같은 눈, 쌍꺼풀에 입이 작고 콧날이 오뚝하고 귀가 얇고 귓불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엄마 모습으로 하지만 입은 엄마보다 조금 크고 입술은 엄마보다 더 두껍게 귀는 엄마 귀보다 조금 크게 콧날은 엄마보다 조금 낮게 고모가 중얼거리는 동안 고모부의 손을 통해 점토 인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모부가 대나무 꼬챙이로 인형 눈을 그리더니 잠시 꼼꼼하게 살펴보며 몇 군데 수정을 했습니다. 고모부가 인형을 목판에 받쳐 고모에게 내밀었습니다. 고모가 인형을 받쳐들고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눈을 좀 더 크게 하고 입술도 조금만 더 두껍게 해요. 고모부가 인형을 받아 수정한 후 다시 고모에게 주었어요. 회백색 짙은 눈썹 아래 고모부의 두 눈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인형을 받쳐든 고모가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인형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한껏 포근해졌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 애예요. 고모는 갑자기 말투를 바꾸어 인형에 대고 말했습니다. 바로 너야, 꼬마 요정. 빛 받아 가야지. 이 고모 할머니가 저 세상으로 보낸 2,800명 아이 중에 내 녀석이 빠졌어. 이제 너까지 모였으니 모두 모인 셈이구나. 저는 우량에 한 병을 창틀에 놓고 스즈는 사탕 상자를 고모 발치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뵈러 왔어요. 고모는 마치 불법 제품을 만들다가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고모는 옷으로 인형을 가리려다 잘 되지 않자 그냥 포기했습니다.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고모, 왕관이 다큐멘터리 찍은 거 보내줬어요. 다 이해해요. 고모 마음도 알겠고요. 그럼 됐다. 고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전에 만든 인형을 들고 동쪽 곁으로 들어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나라 들어와. 검은색 옷차림의 비대한 고모 몸이 묘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벌써부터 고모 정신 상태가 어딘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고모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
고모의 화려했던 명성을 떠올리니 처량한 고모의 지금 모습에 문득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동쪽 곁에는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음습한 기운이 코를 찔렀습니다. 고모가 벽에 줄을 잡아당기자 베와트 전구가 방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세 칸짜리 곁에는 창문이 모두 날 벽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동남북 세면 벽에 놓인 똑같은 크기의 목재, 격자 장의 칸칸마다 점토 인형 하나씩이 놓여 있었어요. 고모가 들고 있던 인형을 하나 남은 빈 공간에 올려두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중앙에 놓인 조그만 제사상 위에 향 세 자루를 피운 다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한 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황급히 고모를 따라 꿇어 앉았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미합자 산부인과 소아과 정문 밖 광고판에서 본 생기 발랄한 표정의 아이들 얼굴이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머릿속에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이 감사와 은혜, 죄책감과 공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모가 유산시킨 아이들이 고모부의 손을 통해 하나씩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이런 식으로 마음속의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모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고모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해도 누군가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임신한 부부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 중국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난감합니다. 고모가 향을 다 피운 후 일어나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샤오파오, 스즈, 마침 잘 왔어. 드디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단다. 잘 봐. 이 아이들 모두 이름이 있어. 여기다 모아놓고 우리가 모실 거야. 아이들이 모두 영성을 얻게 되면 각자 좋은 부모를 찾아서 이 세상에 태어날 거다. 고모가 우리에게 인형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아이들이 가는 곳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애는 고모가 살구시 같은 두 눈에 작은 입을 오물거리는 인형을 가리켰어요. 원래 1974년 8월 탄시 집성촌 탄샤오류와 둥웨어 사이에 태어났어야 하는 아이인데 내가 수술했어. 이제 됐어. 이 아이 아버지는 채소 농사로 돈을 많이 벌었고 엄마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야. 집에서 우유로 샐러리 키우는 방법을 발명했는데 샐러리가 얼마나 싱싱하고 연한지 1kg당 60위안에 팔린대. 그리고 이 남자아이는 고모가 격자장 안에서 작은 실눈을 뜨고 바보같이 입을 해 벌리고 있는 인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1983년 2월 우자 다리 근처 우진 바오하고 저우 아이화 부부의 아이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고모가 없앴어. 지금은 좋아. 복을 많이 받아서 칭 저우푸의 관리집에 태어났어. 아빠랑 엄마가 모두 고위 간부고 아이 할아버지도 성의 고위직에 있어. 텔레비전에도 자주 보이더라. 아가야, 고모 할머니가 이제야 면목이 선다. 그리고 여기 이 자매는 고모가 격자장 안 두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원래 1990년에 태어났어야 했어. 부모가 한센병 환자지. 이제 다 낫긴 했지만 손이 마치 마귀처럼 오그라져 있어. 이런 집에 태어나면 두 아이 모두 고통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고모가 아이들의 생명을 끊었지만 구원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 지금은 좋아. 2000년 양력 새해 저녁에 자우저우 성 인민위원회에서 태어났어. 2000년에 태어난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무강 배우고 어머니는 의상실 사장이야. 작년 설 특집 프로그램에서 자매가 함께 텔레비전에 나와 유명한 무강 작품 조미영 관등을 불렀지. 가지 등은 가지 빛깔, 부추 등은 부추처럼 덥수룩하고 오이 등은 오이처럼 가시가 있네. 무 등은 무 모양의 물이 많은 무처럼 영롱하네.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부릅뜬 개 등도 꼬꼬댁 막 알을 낳은 암탉 등도. 아이들 부모한테서 전화가 왔어. 애들이 좌우저우 방송에 나오니까 보라는 거야.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이 아이는 고모가 사팔뜨기 인형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둥펑촌 장취향 집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내가 수술했어. 모든 게 내 탓은 아니지만 내게도 책임이 있어. 1995년 7월 둥펑촌 장취한네 둘째 딸인 장라이디 집에 태어났어. 장라이디가 고모를 찾아왔더라. 여자애 둘을 낳았으니 또 낳으면 계획 생육 제한을 어기는 거였어. 예전에 고모가 그 여자 아버지에게 맞아 머리가 터졌잖아. 정말 지긋지긋한 인연이지만 고모는 원래 그 여자 엄마가 낳았어야 할 애를 그 여자에게 줬어. 원래대로 태어났다면 남동생이 되었을 애야. 자기 아들이 된 거지. 이 비밀은 고모 혼자만 알고 있단다. 너희들도 입을 꼭 다물어야 해. 그 녀석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는지 아니? 고모가 개구리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개구리를 종이에 싸서 쥐어주는 바람에 고모가 기절했잖아. 하지만 고모는 그 애가 안 미워. 원래가 그런 세상이잖아. 뭐 좋은 사람도 사람이고 나쁜 사람도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고모가 조금 전에 올려놓은 인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누군지 알겠어?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모, 말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스즈가 말했습니다. 고모님, 이 아이 이제 곧 태어날 거예요. 아버지는 극작가, 엄마는 퇴직한 간호사. 고모, 고맙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선생님, 제가 쓴 내용이 모두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고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제 아내 역시 아들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서 정신적으로 그다지 정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두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자신을 위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신 루신의 소설 축복에 나오는 샹린댁처럼요. 제정신인 사람들은 샹린댁의 허황한 생각을 굳이 들추지 않고 한 가닥 희망을 지켜주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샹린댁이 악몽에서 벗어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길 원했으니까요. 전 고모와 아내의 말을 따르고 있고 두 사람이 믿는 것들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 선택이겠죠.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절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도덕군자들 역시 절 비판할지도 모르며 심지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관련 기관에 절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 특수 업무에 종사했던 고모와 스즈를 위해 기꺼이 어리석은 인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고모는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청진기로 스즈를 진찰했습니다. 스즈가 행복한 얼굴로 배를 드러내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웠습니다. 고모가 진지한 표정으로 스즈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진찰이 끝난 후 고모는 우리 어머니가 몇 번이나 경탄했던 그 손으로 스즈의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5달 정도 됐지? 아주 좋네. 태아 심장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려. 자리도 잘 잡았고. 6개월이에요. 스즈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일어나 봐. 고모가 스즈의 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나이가 많긴 하지만 자연분만 해야지. 제왕절개는 반대야. 산도분만을 안 한 엄마는 절대 완벽하게 엄마의 느낌을 가질 수 없어. 걱정이 좀 돼요. 스즈가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 고모가 두 손을 들더니 말했어요. 아이를 1만 명이나 받은 이 손을 믿어야지. 스즈가 고모의 한 손을 자기 얼굴에 대며 애교 만점 딸처럼 말했어요. 고모님, 고모님만 믿어요. 선생님 기뻐해 주세요. 제 아들이 어제 새벽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내 스즈가 초고령 산모라 영국,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중미합자 병원의 박사들도 감히 출산을 막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전 고모를 생각했죠. 생강도 오래된 것이 맵다고 하질 않습니까? 제 아내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도 바로 고모였습니다.
아내는 고모와 숱한 아이를 받았으니 위급 상황에서 고모가 보여준 대장다운 모습을 기억하겠지요. 셋째는 위안사이와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황소개구리 양식장에서 야근하고 돌아온 날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쯤 됐으면 당연히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고집이 어느 정도여야지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룩한 배를 내밀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셋째의 모습에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는가 하면 부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셋째를 아는 이들은 멀리서 셋째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주머니 그 배를 해서 집에서 쉬지 않고요. 커도 아저씨도 어지간하시네. 셋째가 말했어요. 이게 뭐 대수예요. 박이 익으면 절로 떨어지듯 아이도 때가 되면 나오는 거죠. 농촌 아줌마들 보세요. 모카밭이나 강변 숲을 같은 곳에서도 잘 만나잖아요. 임신했다며 유난 떠는 여자일수록 오히려 문제가 많죠. 셋째는 늙은 한의사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 자리에서 반박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양식장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위안사이가 사촌 동생을 보내 고모를 모셔온 후였어요. 하얀 가운에 커다란 마스크를 쓰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얀 모자 안으로 쑤셔 넣은 고모의 눈빛이 엄청나게 진지해 보였어요. 많이 흥분한 모습이더군요. 고모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노기복력이란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고모가 하얀 옷을 입은 아가씨를 따라 은밀하게 준비된 분만실로 들어가고 전 위안사이의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사무실 중앙에 탁구대만한 자홍색 사무 탁자가 있고 그 뒤로 등받이가 높은 검은색 가죽 회전 의자가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었는데 뜻밖의 선홍빛 오성 홍기가 반듯하게 꽂혀 있었어요. 제 마음을 간파했는지 위안사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강도도 애국할 권리는 있어. 그는 매우 능숙한 솜씨로 제게 쿵푸차를 따라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이산에서 나는 다홍파오야. 최상품은 아니어도 그래도 고급이야. 현장께서 납셔도 아까워서 잘 안 타주네. 그런데도 내게 이런 걸 내놓는 건 내가 인품이 좀 된다는 이야기지. 제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걸 보고 위안사이가 말했습니다. 안심해. 내가 맡은 이상 마음 놓아도 돼. 아무 탈 없이 매사 순조로울 테니. 우리가 함부로 내 고모를 모셔오진 않아. 노인네야 우리 가오미 둥베이 향의 수호신 아닌가? 고모님이 납셨으니 산모나 아기 모두 평안하게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저는 넓고 편안한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어머니와 왕런메이가 나왔어요. 어머니는 번쩍거리는 의상을 입고 손에 용머리가 새겨진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왕런메이는 붉은색 솜조끼에 초록색 바지 차림으로 촌스럽지만 귀여워 보였습니다. 런메이가 왼쪽 팔에 붉은색 보따리를 끼고 있었어요. 보따리 틈새로 노란색 스웨터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지팡이 소리가 그리 서두르고 있는 것 같진 않았지만 전 자꾸만 초조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좀 앉아서 쉬실래요?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 하잖아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지만 금세 바닥으로 자리를 옮겨 양반 다리를 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왕런메이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어요. 조금 수줍어하며 어린 아가씨처럼 어머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면 얼른 고개를 한쪽으로 돌렸어요. 런메이가 노란색 스웨터를 보따리에서 꺼내 펼쳤습니다. 성인 손바닥 정도 크기였어요. 제가 말했어요. 인형이나 입겠네. 런메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재서 짠 거예요. 전 그제야 런메이의 배가 불러있는 걸 발견했어요. 얼굴에 낀 기미를 보니 임신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라고 해도 이렇게 작진 않아. 런메이의 눈이 순간 붉게 물들었어요. 샤오파오, 고모에게 말해서 나도 아이 낳게 해줘요. 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나와라. 내가 여기서 널 보호해 줄 테니. 노인네 지팡이는 위로는 어리석은 임금을, 아래로는 간사한 신하를 내리치는 게야. 감히 내 지팡이를 막는 놈이 있으면 신상에 좋지 않을 거다. 어머니가 지팡이로 벽을 치자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조명이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하얀 시트를 깐 수술대 양쪽에 하얀 가운을 입고 커다란 마스크를 쓴 사람이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서 있는 고모 역시 수술복을 갖춰 입고 손에 수술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런메이가 이 광경을 보고 뒤돌아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고모가 손을 뻗어 런메이를 잡았습니다. 런메이는 마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아이처럼 울면서 제게 소리쳤어요. 샤오파오, 수년 동안 우리 부부였잖아요. 절 좀 구해줘요.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모가 손짓하자 간호사 차림을 한 사람 4명이 달려들어 왕런메이를 수술대 위에 올린 후 연합해서 런메이의 옷을 모두 벗겼어요. 런메이 2 다리 사이에 붉은 아기 손이 뻗어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엄지가 비죽 나와 있고 새끼손가락과 무명지가 구부러져 있고 식지와 중지는 V자 모양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고모랑 간호사들이 계속 깔깔거렸습니다. 고모가 실컷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만, 이제 꺼냅시다. 아이가 천천히 산도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습이 교활한 새끼 동물 같았어요. 고모가 잽싸게 아이의 귀를 잡는 동시에 머리를 안아 힘껏 밖으로 뽑아냈습니다. 어서 나와. 마치 팝콘처럼 터지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피와 점액으로 뒤덮인 갓난아기가 고모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사촌 동생과 스즈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스즈가 품에 안은 포대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촌 동생이 숨을 죽인 채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아드님이에요. 사촌 동생이 차를 몰아 저희를 아버지가 사는 촌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이 촌 마을은 벌써 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전에 보낸 편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장이 지금은 이미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문화마을로 지정하여 보존하도록 한 덕분에 벽에 붙은 표어나 혁명 팻말, 마을의 확성기, 생산대, 집회장 등 문화 대혁명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을 시간이었지만 거리의 행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몇몇 귀신 같은 승객들을 태운 새벽버스가 질주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2 눈만 내놓고 얼굴을 가린 청소원들이 인도에서 빗자루를 휘두르며 먼지를 쓸고 있었고요. 아이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그 어떤 산모 못지않게 피곤해하면서도 행복에 겨운 스즈의 표정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간장색 스카프를 두른 스즈는 입술이 다 부르튼 모습입니다.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때때로 고개를 숙이는 스즈의 모습이 아이를 들여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에게서 나는 냄새를 들이마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위해 준비한 물건을 아버지가 계신 곳에 미리 옮겨두었습니다. 양 젖을 받을 양을 구하지 못해서 아버지는 임시 방편으로 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두씨에게 우유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두씨네 집은 젖소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매일 100근 정도 우유를 생산했어요. 아버지는 그 어떤 성분도 우유에 넣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두씨가 말했어요. 어르신, 저도 못 믿겠으면 직접 우유를 짜세요. 사촌 동생이 차를 아버지 댁 마당 밖에 세웠어요. 아버지는 이미 길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둘째 형수랑 젊은 여자 몇 명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큰 형님네 조카 며느리들인 것 같았습니다. 둘째 형수가 재빨리 아이를 받았고 다른 여자들이 차에서 내리는 스즈를 부축해 마당을 지나 일찌감치 준비해둔 산후조리 방에 데려갔습니다. 둘째 형수가 포대기 한쪽을 젖히고 아버지에게 뒤늦게 세상에 나온 손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마냥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까만 머리에 발그레한 갓난아기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아이를 통해 저는 청춘과 영감을 되찾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기구한 사연이 있는 아이인데다 아이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면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고모 말씀대로 아기 집을 나온 순간부터 아이는 하나의 생명으로 나라의 합법적인 국민이 되어 나라가 아이에게 부여하는 모든 복지와 권리를 누릴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건 이 아이를 세상에 내놓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며 우리가 아이에게 줄 것은 사랑,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원고지를 펴고 상고의 고통이 심각했던 극본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는 영원히 상연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극본, 바로 개구리입니다. 오부, 친애하는 선생님께 마침내 극본을 완성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가 제 극본의 내용과 얽히고 설켜 때로 제가 픽션을 창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논픽션을 쓰고 있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불과 닷새 만에 극본을 완성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본 것, 생각한 것을 한시라도 빨리 부모에게 알려주려는 아이 같았습니다. 50이 넘은 사람이 자신을 아이에 비유하다니 너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글을 쓴다는 사람이 이런 치기 어린 용기마저 없다면 펜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극본은 저희 고모 이야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있었던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저는 창작이 속죄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극본이 완성된 후 마음속에 자리한 죄의식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왕런메이와 그녀 뱃속의 아이, 물론 제 아이이기도 합니다. 가 죽은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를 들먹이며 저는 쏙 빼고 그 책임을 고모와 계획생육 실무자들, 위안사이, 심지어 왕런메이에게 전가하려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저는 줄곧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제가 바로 유일한 원흉이란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 왕런메이와 아이를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천메이가 낳은 아이가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난 아이의 환생이라고 상상했지만 그건 단지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점토인형에 대한 고모의 마음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모든 아이는 저마다 유일한 존재이며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손에 묻힌 피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걸까요? 죄의식에 얽매인 영혼을 벗어던질 방법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선생님,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일 컷오우 올림.